산업혁명 이전 수공업 생산 시대에는 생산수단의 어떤 소유와 노동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산자는 공구, 설비 등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생산수단을 이용해 갖고 스스로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고 제작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독립적인 생산자였던 것입니다. 생산자가 사용하는 공구나 기계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죠. 그것은 생산자의 어떤 인격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방법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완전히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어떤 기술 진보의 결과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고 확충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했던 도구나 기계가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으로부터 창조성과 자발성 그리고 본래의 인간다운 맛을 빼앗아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노동에 대한 관념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산업혁명 전까지는 어떤 수공업자나 어떤 장인들은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완성하는 작업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기쁨을 느끼고 일에 대한 흥미를 발견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아주 성행을 하고 급격히 발달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렇게 만들던 작업자나 수공업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단지 빵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산업사회의 어떤 대량 생산은 생산성 추구에 기초해 가지고 기술적인 합리화를 강제로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어떤 합리화 요청에 의해 가지고 기계화가 자꾸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근로자는 인간성을 완전히 소외시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인간 노동을 기계 작업에 의해서 대치하는 그런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기계화되지 않고 남은 인간 노동에 대해서도 단순화, 특수화, 표준화라는 기계화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어떤 대량 생산 체계는 이러한 이중의 어떤 기계화가 진행됨으로 해가지고 노동은 단순화되고 특수화되고 표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근로자는 어떻게 보면 전 생산 과정에서 극히 한정된 특수한 부분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게 된 거죠. 하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작업과 전체 생산 과정의 관계 혹은 그 부분 작업의 수행과 전체 경영과의 목적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근로자는 하나의 부품이 되는 거고, 단순화된 부분 작업을 연일 반복하게 되는 기계화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외란 개념은 자연과 정신의 어떤 존재론적 관계를 다루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이 개념은 바우어에 의해서 또 마르크스에 의해 가지고 최근에는
마르쿠제에 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비판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르쿠제는 노동 소외 현상은 근본 원인을 어떤 노동 기술과 관련된 기계 문명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기계 문명의 발달은 노동을 극도로 분업화했고 합리화, 효율화, 기계화 속에서 인간은 오로지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는 1차원적인 사유의 인간, 기계적 인간, 생산 도구의 굴복한 인간으로서 몰락되어 갖고 노동 소외 현상이 초래된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극도의 어떤 분업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능력을 노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게 됨으로 해갖고 결국 분업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노동 소외라는 단점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오늘날 어떤 대기업이나 관료주의 조직에서는 극도로 노동 분화 결과로 발생되는 노동 소외 현상이 보면은 주로 한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째, 이 무권력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자신한테는 없고 항상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구속과 통제를 받는 경우에 노동 소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무권력 또는 무기력 감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업상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는 무의식, 그 다음에 조직과 직무의 어떤 규범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무규범, 그 다음에 구성원이 조직과 사회의 어떤 목표에 상호 연결작용을 하지 못하고 고립될 때 나타나는 고립, 그리고 이런 무기력, 무의식, 무규범, 고립 등이 어떤 구성원 자신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구성원 자신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강할 때 느끼는 게 바로 자기 소외감입니다. 일의 보람이라는 것은 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의 하나일 겁니다. 일은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일의 보람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산업 사회에서 야기되는 인간성 소외를 극복하고 근로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의 인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화를 이루기 위해 갖고는 노사 간에 어떤 2가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보면은 노동이란 것 자체가 어떤 한 조직의 공동체 형성의 주된 핵심이 된다면 노동이라는 게 비로소 어떤 내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근로자의 어떤 노동 소외라든지 조직 소외 현상은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2번째로는 노동이란 자체가 근로자의 어떤 자아 실현의 어떤 기본 수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아 실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자기 성장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QWL, Quality of Working Life,
약자로서 어떤 근로 생활의 질, 직장 생활의 보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QWL의 활동은 뿌리가 보면은 1950년대에 트리스트가 주도한 영국의 타비스통 연구소에서 1년의 연구를 하다가 이게 이제 뒤에 작업 조직 개선에 관한 사회 기술 시스템 이론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 이론의 기본 논리는 기술이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연구 조류에 의해서 1960년대에서는 유럽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덴마크,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과 체코, 헝가리, 유고 같은 동유럽에서도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QWL의 생성 요인이 뭔가 하면은 노동 소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조직을 자본 중심주의 사고에서 근로 중심주의의 사고로 만들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자의 의식 변화와 이에 따른 창가적 경영 문화의 어떤 대두가 됐던 거죠. 이로 인해 갖고. 근데 또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근로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계층의 어떤 사회적 비중이 높아짐으로 해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에 관심을 표명하는 압력 계층으로 대두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상대적인 어떤 실업위험의 해소, 사회보장에 의한 질병과 노후 불안으로부터 해방, 소득 상승에 따른 중류 생활 수준의 도달, 그 다음에 교육의 보급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의식이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곧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근로생활의 진행까지도 발언권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인생의 어떤 질과 보람을 어디에서 주로 추구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직장 생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은 싫든 좋든 그 사람의 하루의 24시간 중에 수면 시간, 식사 시간, 통근 시간을 빼고 나면은 의식을 하고 잠을 깨고 있는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장에서 실적을 느끼고 자기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는 삶의 보람과 질을 절대 높일 수 없겠죠. 그러므로 직장 생활의 어떤 질과 보람을 높이는 QWL 운동이 바로 인생의 어떤 질과 보람을 높이는 어떤 QWL 운동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직무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생활의 어떤 질적 향상을 느끼기 위한 아주 핵심 과제는 직무에 대한 보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직장이란 공동체는 100가지의 지식보다도 하나의 성과를 존중하는 성과적 공동체이고 또 이러한 성과는 직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직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곳, 따라서 직무가 직장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직장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게 되고 또 인생의 보람을 못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보람 이퀄 직장 생활의 보람 이퀄 직무의 보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직장 생활의 보람 이퀄 직무의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직무 실현에 대한 보람, 그 다음에 직무 보상에 대한 보람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자, 첫째, 현대 산업 사회의 조직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 자체, 즉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직장 생활에서의 보람을 못 느낍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무는 어떤 직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직장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직무가 오로지 고통의 대상으로만 또는 노동적 착취의 대상으로 군림하게 된다면은 그 직장에서 결코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산업사회의 어떤 조직 구성원은 담당한 직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제공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은 직장 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즉, 직무를 통한 직장 생활의 어떤 보람이라는 것은 직무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직무 수행에 따른 어떤 정당한 보상이 따랐을 때 그게 더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신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분상의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돈에 대한 보람뿐만 아니고 자리에 대한 보람, 인간관계를 포함한 조직에 대한 보람과 보상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적 이슈는 근로자의 인정과 평등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 및 성장 욕구의 어떤 충족을 통한 노동의 인간화로 들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인정과 평등 욕구라는 것은 주로 심리적인 고통 또는 인간성 소외와 관련된 어떤 요인으로서 권위주의적 의식풍토 또는 사생활 침해 차별 대우 등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 외에 인격적 대우 문제나 그 다음에 공사의 구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이 자아 실현의 성장 욕구라는 것은 주로 문화 및 여가 생활, 또 적성 및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을 위한 교육 훈련과 같은 요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및 여가 생활,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및 자기 통제, 일의 보람, 자기 성취, 교육 훈련 및 개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적 이슈의 어떤 해결 방향으로는 급속한 기술 진보에 따라서 생산 방식의 기계화, 전문화, 자동화, 그리고 능률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직무를 세분화해 갖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대량성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을 정착시켰고, 이에 따라 인간은 기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노동 소외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는 직무 충실화를 통해 가지고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고, 또 직무 특성에 따르는 직무 설계, 근로시간의 유연화, 어떤 조직 설계 등이 새로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소외 현상과 근로자의 어떤 일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업 조직은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의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근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근로자의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은 고유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현장 조직에서 노동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 문화와 노동 문화라는 것은 추진 주체나 목적이나 추진 대상, 의사 전달체, 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 문화는 어떤 경영 문화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노사 간의 상호 불신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회사 측은 종업원들을 통제 감시하는 데만 주력하게 되는 거고, 종업원들은 이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활동만을 수행함으로 해가지고 회사 측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악순환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상대적 피해의식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사가 진정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기업 문화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적인 새로운 기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경영 문화와 더불어 가지고 건전한 노동 문화가 생겨남으로 해서 작업 조직이나 생산 현장 수준에서 업무의 배분, 문제 해결 등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새로운 노동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전한 노동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경영 문화와 새로운 노동 문화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경영 문화는 추진 주체가 기업 경영자였으면은 노동 문화는 근로자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체라는 얘기죠. 그다음 경영 문화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라면은 노동 문화의 어떤 목적은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진 대상도 보면은 근로자 상호간이고, 의사 전달 체계도 경영 문화는 상하 수직적이었다면은 노동 문화는 수평적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경영 문화가 의도적 강제적이었다면은 노동 문화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노동 문화가 확립됨으로 해서 조직과 구성원은 바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이나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되거나, 또는 구성원에 대한 승진 및 비전 가능성도 제시하는 거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의 배분과 그 다음에 모든 근로자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유지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노사 모두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